중국의 근간을 이룬 3000년 역사와 4천여 명의 인물들을 함께 기록한 52만 6,500자의 방대한 통사. 장대한 역사 속 인재들의 지혜와 통찰을 한 호흡에 담아낸 인간학의 교과서. 사마천이 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인재로는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입니다. 저는 사마천의 사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친구들은 저보고 웃으면서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기만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마천 사기라는 역사책과 그 다음에 사기 속에 나오는 인재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우는 인물과 문화유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내세우면서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괴테를 내세우죠. 그래서 독일 문화원 이름에 괴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뭘 내세울까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뭘 내세우며 또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는 중국은 뭘 내세울까요? 최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백 개의 나라에 지금 공자 아카데미라는 것을 의욕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내세우는 문화유산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만리장성이요? 자금성이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문화유산이라면은 놀랍게도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도대체 사기가 얼마나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길래, 또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책이길래 사기를 내세울까요? 사기의 중요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요, 사기에는 중국의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이 살았던 그 당대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전무후무한 30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통사이기 때문에 또 중국인의 조상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앞장세워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책으로 사기를 먼저 내세운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사기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무후무한 3000년 통사인 사기를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의 또 다른 중요성은요, 이 요소 역시 그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중요성인데요. 사마천이 20살 때부터 역사의 현장을 일일이 다 자기 발로 직접 확인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안쟁패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우하고 유방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고사인데, 이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유명한 공신 가운데 한신이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이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다리 위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한신이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건달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한신에게 모욕을 줍니다. 한신이 사소한 다툼 때문에 큰 뜻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건달들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을 감수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이게 사마천 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럼 사마천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한신의 고향을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한신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사마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역사책 속에 편입시킨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한신은 또 젊은 날 무의도식했습니다. 뭐 요즘 우리말로 건달이라 그러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는데 그런 한신의 처지가 딱해서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수십 일 동안 밥을 먹여주는 에피소드도 사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줬다라고 하는 표모반신입니다. 나중에 한신은요, 이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신은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큰 무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화들을 사마천이 직접 자기 발로 한신의 고향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자기 역사책 속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마치 종군 기자가 전쟁터를 다니면서 일일이 현장을 취재하듯이 그 생생한 기록들을 자기 역사책 속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자기란 역사책입니다. 다른 역사책하고는 구별되는 확연한 사마천 사기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생한 현장 정신이 역사책 속에 편입시키다 보니까요, 후대 학자들이 사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시비를 거느냐? 그런 내용이 과연 사실이냐, 팩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즉 사기의 기록의 신뢰성의 문제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가까이 사마천 사기는요, 사례적 가치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던 것이 100여 년 전에 갑골문이라고 하는 중국 한자의 기원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갑골문의 발견인데요. 사기에 나와 있는 은나라 역사 기록인 은봉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은나라 역사의 그 줄기, 또 특히 왕들의 계보도 이런 것들이 다 갑골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 갑골문이라고 하는 고고학 자료하고 사기의 기록하고를 확인시켜 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사마천의 기록이 정확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마천 사기의 기록의 신뢰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사마천이 진시황 무덤에 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이라 3 같은 영화가 바로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사마천은 진시황 무덤을 직접 가본 것처럼 아주 생생한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누군가가 침입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관장치라든지 화살장치라든지 또 실내 조명은 인어 기름을 써서 실내를 조명했다든지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진시황 무덤에 관한 대목에서 상세하게 남겨놨습니다. 진시황이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 시체 바닥이죠. 시체 주변에 관 주변을 세계 지도로 만들어서 꾸몄는데요. 진시황이 살아생전에 그 야심과 야욕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세계 지도를 표현할 때 강과 바다는 수은을 흘려보내서 표현했다, 표시했다라는 기록을 사마천이 남겨놨습니다. 학자들이 바로 이 수은이라는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수은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다른 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기술로는 진시황 무덤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수은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내가지고 진시황 무덤에 대한 수은 함유량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질학자들과 더불어서 고고학자들이, 즉 진시황이 묻혀 있을 거로 추정되고 있는 진시황 무덤의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샘플링을 한 겁니다. 깊이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 놀랍게도요, 진시황 관에 가까울수록 수은 함유량이 점점 더 짙어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마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또 한 번 만들어진 겁니다. 갑골문과 더불어서 사기 기록의 신뢰성이 확인된,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의 중요성 가운데 기록의 신뢰성이 확보된 중요한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기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이 47살 때 바른 소리 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48살 때 반역죄로 몰리고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이 일생에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이자 또 자기가 평생 준비해왔던 사기란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돼가지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사마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궁형을 자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궁형을 스스로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사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 정신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라도, 아무리 흥미진진한 스토리라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든지 적절한 문자로 표현되지 못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우리 속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기가 다른 책하고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 마치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정제하듯이 사기는 총 52만 6,500자입니다. 52만 6,500자 글자 하나하나를 사마천이 정말 바닷물을 끓여다가 소금을 만들듯이 다듬어서 만든 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에 나와 있는 글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언어의 소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기가 바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넘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기 속에 나와 있는 언어의 소금이라는 건 뭘로 표출됐냐, 표현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4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사자성어로 표출됐습니다. 사기에는 4글자로 된 사자성어만 약 600항목이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언어의 소금과 같은 항목들이 즐비합니다. 명언까지 다 합치면, 속담까지 다 합치면요, 1200항목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기에는 우리의 가슴속을 찌르는, 정말 우리한테 머릿속에 또는 가슴속에 쏙쏙 전달될 수 있는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의 보물창고다. 여러분들이 사기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또는 명언들만 제대로 다 공부해서 익히고 계시면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는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기의 또 다른 중요성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에 표현되어 있는 언어가 얼마나 멋진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 대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참모습을 모르겠거든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거든 자식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입니까? 리더의 진면목을 제대로 모르겠거든 그 리더가 부리는 부하 직원을 보면 되고, 내 자식을 잘 모르겠거든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라는 걸 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들어진 표현으로 사기 속에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사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언어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들 있죠. 특히 중국 고전들 속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또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경영이나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인재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다루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날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인간학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인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사마천 사기에 다루고 있는 인재관은 한 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인재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사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기의 내용 가운데서 또 사마천의 사상 가운데에서 인재론과 인재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전부 다입니다. 그죠? 인재가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마천의 또는 사기의 인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마천은 그 이전의 인재관하고는 다른 인재관을 보여줍니다. 그 이전의 인재관은 유명한 공자님께서도, 공자님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배우면 부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평등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인재에 관해서는 대기소기론 같은 그런 차별적 인재관을 드러냅니다. 사람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전통적인 인재관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이 또한 사마천이고, 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사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마천의 인재관을 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마천이 인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고, 또 그 인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인재의 역할 문제, 이런 부분들, 또 오늘날 우리가 사마천과 사기의 인재관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마천의 인재론 가운데, 인재관 가운데에서 제가 먼저 제시하고 싶은 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삼현이라고 하는 인재관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동시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현자를 써가지고 삼현이라고 하는 인재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유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플러스 자기 인격적인 수양까지도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재관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력을 갖추었으면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현의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구원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인재들을 구하는 구현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재를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사마천이 제시하는 인재관은 포연입니다. 포연은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널리. 즉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베푸는 포연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I, you, we가 되겠죠. 그죠? 이 세 단계를 사면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사마천의 인재관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자연과 구현과 포연, 이 세 단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논리가 바로 인재론이고 인재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기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재들에 관한 에피소드, 또 사례들을 가지고 사마천은 어떻게 인재관을 자기 스스로 집약하고 또 요약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아마 사마천 인재관 또는 사기의 인재론을 이해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마천과 사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인재관은요, 인재를 흥망성쇠의 관건으로 봤다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번성하거나 쇠퇴하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인재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 속에다가 인재와 관련된 최고의 명언들을 여러 군데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조짐이 나타나니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은 쫓겨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이는 숨고 난신들이 귀하신 몸이 된다. 정말 중요하구나. 나라의 안위는 정치적 명령에 달려있고 존망은 용인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 정말 옳구나. 명언 중에서도 명언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조직이 잘 되려면은 유능하고 어진 사람, 즉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기용되고 소인배들은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리더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걸 정치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명령이란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존재와 멸망은 용인, 사람을 쓰는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아주 천하의 둘도 없는 명언을 사마천이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인재관 가운데에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시킨 대목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인재관을 가지고 사마천 사기에 나타나 있는 그 사례들, 팩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재가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또 사마천이 사기에서 보여주는 인재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요임금하고 순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넘어갈 때 중국의 왕위 교체가요, 아주 흥미롭게도 자식들한테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요임금은 민간에서 순이라는 호래비를 발탁해가지고 20년 넘게 후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게 선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용어로는요. 양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요임금의 아들이 이제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을 보필하던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참모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가 넘어갔다가는 자기들 부귀영화를 누릴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임금을 흔들어댑니다. 왜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시지 않고 그 내력도 없는 순한테 자리를 물려줍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요임금이 한마디로 이들의 불만을 일축시킵니다.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는 결코 없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을 얘기를 하겠죠. 아들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능력이 순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임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에서 발탁한 순을 후계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날 인재는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셔와야 됩니다. 그전에는 높은 자리와 그 다음에 많은 월급을 보장하면은 인재가 저절로 몰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무리 지금 취업난이 어렵고 자리 구하기 힘들고 취직되기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한 대세는, 세계사적인 대세는요, 인재가 이제는 자기 능력을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이제는 인재를 모셔와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잘 아시죠? 삼국지 보시면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3번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가는 삼고초려의 고사성어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재를 모셔오는 가장 재미난 또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 아닙니까? 근데 사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몇천 년 전에, 제갈량보다 몇천 년 전에 인재를 모셔온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탕임금이 요리사 출신인 이윤이라고 하는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5번씩이나 찾아간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 4번을 거절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탕임금께서 직접 찾아가려 하십니까? 이윤이란 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사옵니다. 마차를 멈추거라.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겠다. 너는 여기서 내리는 게 좋을 듯 싶구나. 아니, 여기서 내리라니요? 마차는 어쩌시고? 내가 직접 몰고 혼자 다녀오겠다. 행여나 그 마부가 이윤한테 가가지고 신뢰되는 이야기를 할까봐, 또 그것 때문에 인재를 놓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탕임금이 중간에 마부를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몰고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오청이윤이라는 겁니다. 5번 이윤을 청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삼고초려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인재는요, 모셔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재를 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스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철학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재를 모셔오는 사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중국 인재 교육 역사에 있어서 고전적인 2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한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거 불피친. 안에서 사람을 청거해서 쓰되 친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번째는 외거 불피구입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되 원수라고 해서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따르겠죠. 무슨 조건입니까? 그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맞다면은 친인척이라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아들이라도 부인이라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맞다면은 외부 사람일 경우에는 원수라고 해도 피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수라고 해도 피하지 마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명제를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기원전 7세기 제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관포지휘계 여기 들어보셨죠, 그죠?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는 이 황공이라는 리더하고 얽혀서 돌아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포숙이 관중에게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그리고 관중을 추천함으로써 제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황공하고 관중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관중이 한때 황공을 활로 쏘아서 죽이려고 했던, 즉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중하고 황공은 원수지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지간인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황공입니다.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누가 했느냐? 포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황공에게 적극적으로 관중을 추천하고, 나아가서는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포숙이 양보함으로써 제나라가 그 당시에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틀을 놓았던 인물들입니다. 이 관포지휘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고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위대한 인간관계들을 잘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포지휘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재관과 관련해서 관중이 황공에게 설파한 리더십 5단계, 다시 말씀드려서 인재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중에게. 내가 천하의 패주가 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관중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술을 좋아합니다. 황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중 말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여자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사냥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고대 제왕들에게 여자, 술, 사냥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를 망친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공이 관중한테 이 세 가지를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관중은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황공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뻥을 치는 게 아닌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재상자리에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방법을 물어봤겠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하의 패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황공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유명한 관중이 설파한 리더십 5단계론이자 인재론 5단계론입니다. 관중 첫 번째 황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지인입니다. 당연하죠. 황공도 당연히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기만 하고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용인하십시오. 쓸 용자 사람 인자입니다. 당연히 써야죠. 제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인자가 필요한데. 쓰시는데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중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용이라는 건 무겁게 쓰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거나 월급을 많이 주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건 중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소중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용은 세 번째 단계 중용입니다. 네 번째 단계 관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하게 쓰셨으면 믿고 맡기십시오. 위임의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이 제일 못하는 단계입니다. 소중한 인재 데려다 놓고 일일이 감시하거나 의심합니다. 위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바로 관중이 2650년 전에 황공에게 설파한 리더십 단계 5단계 가운데 4단계, 우리나라 리더들이 제일 못하는 단계입니다. 위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중이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앞에 4단계를 모두 다 실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걸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소인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관중이 제기한 마지막 5단계는 원소인이라고 합니다. 황공이 관중에게 통치에 관한 방법을 물어봤을 때 관중이 설파했던 리더십 5단계론이자
인재 5단계론입니다. 사기에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놓고 봤을 때도 대단히 유용한, 또 지금 우리가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인재관이나 또는 인재론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사기와 사마천의 인재론은 사불문이라는 겁니다. 사불문이라는 게 뭡니까?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겠다라는 사불문의 인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재 발탁 조건이요, 인재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650년 전쯤에 저 서방에 있던 진나라, 이게 나중에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진나라 목공 당시만 해도 진나라는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중원에 있는 다른 나라한테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진목공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낙후된 진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정치를 개혁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고민 끝에, 인재가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 인재를 얼마나 많이 모셔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나라에 생사 존망이 걸려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난 다음에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바로 그 획기적인 인재 정책이 뭐냐 그러면 사불문 인재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불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답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죠? 2650년 전에 진목공이 실시했던 인재정책 가운데 사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민족을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세 번째,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네 번째,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라는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사불문 인재기용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진나라는 바로 이런 사불문 인재정책에 따라서요, 수많은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국력을 키우고요, 그 당시 춘추시대 때 제후국들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진나라의 사불문 인재정책은요, 그 이후에 진나라의 인재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난 통계,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9년 이후로 진나라의 재상직이 만들어집니다. 승상직이 만들어지는데, 기록에 보면은, 기록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그 재상 가운데 25명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7명이 외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7명이 국적 불명이고, 진나라 출신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적 불명 7명도 외국 출신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진나라 출신이었으면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상직이 만들어진 이후로 진나라는 재상만큼은 외국 사람들을 발탁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걸 추출해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국 출신을 국무총리로 삼는 나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600여 년 전에 진나라 목공이 실시했던 이런 개방된 인재정책, 국가의 하나의 인재정책의 기반으로 수립이 된다면 그 나라는 아마 가장 선진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학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개혁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두 학문이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인재를 키우고 또 어떠한 인재를 모셔올 것인가, 인재 스카웃 문제라든지 인재를 기르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심혈을 쏟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개혁과 인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중국 인재학에서 나온 유명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고 모셔와서 따르는 존재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모셔와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합시다. 이런 분야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따라줘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은 인재에 관한
이야기는 항우를 물리치고 8대2밖에 안 되는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성을 했던 유방이라는 인물의 인재관이 아주 돋보이는 인재관을 보여줍니다. 유방은 정말로 2대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방의 전력이 2라면 항우의 전력은 8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방은 항우를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극복하고 항우를 물리쳤습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하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항우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게 합니다. 아마 중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가 자기가 성공하고 상대편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게 만든 사례는 유방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격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우의 기질, 그 다음에 유방의 나쁜 습관, 그 다음에 유방의 통 큰 면모, 여러 가지들을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내가 항우를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사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서한 삼걸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유방의 고향 친구였던 소화, 그 다음에 한나라 귀족 출신인 장량, 그리고 초나라 출신인 명장 한신, 이렇게 세 사람을 서한 삼걸이라고 합니다.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전쟁 물자를 보급하고 후방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능력으로 따지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사마천 사기에는 이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불려 소화라고 나옵니다. 한자에서 불려란 말은 뭐뭐만 못하다,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소화만 같지 않다, 소화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 나가지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참모 진영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리하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 장량.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성을 빼앗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오불려 한신. 한신만 못하다. 삼불려가 바로 이겁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방이 성공한 인재관, 유방의 인재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나보다 나은 인재를 모셔와라라고 하는 명제하고 딱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자, 인재가 이렇게 대접만 받은 건 아닙니다. 사기 속에는 사마천 스스로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마천도 인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사마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형벌을 스스로 자청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인재가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마천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인재를 고뇌하게 만든다든지, 인재가 압박을 받는다든지, 인재가 구박을 받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인재가 애를 써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 또는 나라가 또는 기업이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갖추고 언제든지 그 인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인프라 또는 그런 정보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선진국이지 않을까. 또 그런 조직이 앞서 나가는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기부는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뜻입니다. 모수라는 사람은 조나라 효성왕 때 유명했던 인물들, 전국시대 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평원군 밑에서 있었던 식객입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밥만 축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압박해 들어오자 조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사신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때 모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을 합니다. 평원군, 저를 추천하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은 내 밑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밥만 축내지 않았소. 나는 인재가 필요하오. 당신이 만약에 인재라면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온 것처럼 금방 드러났을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내 집에서 3년 동안이나 기거했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지 않소? 당신이 언제 나를 송곳으로 여기고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나 하셨습니까? 평원이 모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수행원으로 모수를 발탁해서 진나라에 함께 갑니다. 모수가 진나라에 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조나라의 자존심도 지키고 진나라를 아주 무안을 주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조나라로 돌아옵니다. 이 모수자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듣기에는 모수자천 이야기는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함으로써 성공한 성공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사마천이 모수자천 이야기를 사기에 넣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인재가 더 이상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추천해가지고 인정받는 거의 반어거지처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모수자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인재관과 관련된 그 역사적 사례를 모수자천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사기를 완성한 그런 인물입니다. 얼마나 그 순환을 당했는지 그 사마천의 순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성기를 잘라내버리고 잘라내는 형벌을 당했다는 얘기.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 순환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은 인재들, 때를 만나지 못했거나 못난 리더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인재들에 대한 만감을 아주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고고한 그렇게 살아갔던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았던 인재들의 인품에 대해서 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구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회왕이라고 하는 초나라의 못난 리더를 만남으로써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구런은 명나수라고 하는 강에다가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이런 구런의 이야기를 사마천이 길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구런이 남긴 유명한 말을 사마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인재, 박해받는 인재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희망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온통 흐리지만 나 홀로 맑고 모두가 취해 있지만 나만 깨어 있구나 라는 구런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인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가, 인재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라는 것을 대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런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옛날 인재들은 자기 자신을 지조를 지키면서 숨어서 살다가 한평생을 보내면 또 그걸로 그만이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옛날은. 근데 지금은 인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의 고고함만 가지고 세상을 끝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열려있고 또 그만큼 세상이 넓고 또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인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라지는 인재, 이런 인재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희망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 표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에 대한 이해의 틀과 조건에 대해서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인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있고 역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사불문에서 보셨다시피 사람들은 그 전에 적어도 인재의 문제에 관해서 네 가지를 따졌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런 인재에 대해서 조건들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사회를 아직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는 한계이자 조건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조건들과 한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깨져야 되겠다.
또 그런 한계를 돌파해야만이 훌륭한 인재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고 좀 더 진보하지 않겠는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기에 나와 있는 인재관들을 하나둘씩 종합해 나가면서 사마천과 관련된 또 사기와 관계된 인재관의 원칙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사기와 사마천에 나오는 인재론과 인재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마천과 사기의 인재론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추출해 봤습니다. 사기의 인재론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마천의 인재관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마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재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관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인재는 나라의 보물입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인재는 나라의 보물이므로 중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재는 성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돈이나 권력으로 유혹해서 거짓으로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인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실하게 대하고 기용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척이라 피하지 말고 원수라 기피하지 않는다. 단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했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스스로 추천하여 각자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수자청 같은 억지 춘향 같은 자기 추천 사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거울로 삼을 수 있게 인재를 모셔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재를 데려왔으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 분야에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충고하면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리더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발휘는 인재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인재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만이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리더만이 제대로 된 인재를 모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학연, 지연, 혈연, 최근에는 종교까지 거론합니다만 이런 요소들이 인재의 등장과 인재의 능력 발휘를 막는 그런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과 한계도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으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는 데려다 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인재는 데려와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원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재에 관한 사례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또 인재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재 사례들과 인재의 우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고 또 감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끌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이 나라, 이 사회의 인재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대우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